중국을 과연 어느 나라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나라에 덤비다가 돈 낭비만 할 겁니다. 세계 조선업 수주 1위 중국.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선박의 80% 이상을 쓸어 담으며 2위이지만 10%도 안 되는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죠. 유럽 해운사들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 전역은 비싸기만 한 한국 조선소보다 중국이 훨씬 값싸고 효율적이라며 비웃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만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배가 싸다고 발주한 선진국들이 중국의 충격적인 청구서를 손에 쥐고 충격에 빠진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국 국영 조선사가 한국 조선사에 애원하며 기술을 구걸한 내용의 내부 문건까지 유출되어 버린 것. 심지어 한국 기술자에게 연봉 3배를 제시한 시도만 여러 차례. 중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없으면 절대 못 만든다고 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숨겨진 내막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국은 수주량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한국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만들었고 생산 속도도 빠른 편이었어요. 항구마다 들어서는 대형 조선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적 자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중국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앞에서 저는 유럽의 고객들에게 당연한 듯이 조언했어요. 중국 조선소가 더 경제적이고 한국 조선소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같은 배를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쪽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요. 저를 믿는 고객들은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의 해운사들이 하나둘 중국 조선소로 발주를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날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개 해운 포럼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자리는 전 세계 조선 해운 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모이는 비공식 정보 교환의 장으로 공개 컨퍼런스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왜 중국이 앞으로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회의장에는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해운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커다란 수치들이 펼쳐졌어요.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 중국 53%, 한국 39%. 좌중에서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게임은 결판이 났다고. 회의가 깊어질수록 중국에 대한 찬사는 점점 더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채워졌습니다. 한 프랑스 해운사 임원이 최근 중국 조선소와 맺은 계약 조건을 공유했어요. 같은 규격의 선박을 한국보다 28% 낮은 단계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주 측 관계자도 납기 속도를 높이 사며 거들었고 독일 해운그룹 대표는 앞으로 발주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가벼운 흥분과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장을 잃고 있다. 더 비싼 가격을 고집하는 한 이 흐름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런데 비공개 세션이 이어진 저녁 무렵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공식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만찬 자리였어요. 와인과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국영, 조선소의 고위 임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오후 내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중국 조선업의 성과를 이야기해오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공동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LNG 화물창이나 특수선 분야는 솔직히 우리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요. 회의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세계 수주 1위라는 나라의 관계자가 지금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흘려들으려 했어요. 술자리에서 나오는 가벼운 사교적 발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세계 1위가 왜 이런 말을 꺼내는 걸까?
단순한 겸손인가 아니면 진짜 속내인가? 포럼 내내 중국의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그 자신만만한 태도와 지금 이 발언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어요. 자리가 파하고 복도를 걷던 저는 우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까 그 중국 측 임원이 서류 묶음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그가 급히 주워 담았지만 한 장이 발걸음 사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 돌려주려다 무심코 내용을 읽게 됐어요. 내부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중국어와 영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눈에 확 박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핵심 설계 역량 부족, 고급 선박 데이터 확보 시급, 한국 설계 기술자 영입 검토, 친환경 추진선 실적 데이터 미확보, 초대형 특수선 설계 인력 부족, 납기 안정성 확보 방안 필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중국이 세계 2위라고 여겼던 한국의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 공식 문건에 항목별로 명시할 만큼 심각하게요. 그것도 오후 내내 당당하게 수주 1위를 자랑하던 바로 그 조직에서요. 저는 조용히 그 종이를 돌려주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수주량 1위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많이 만드는 것과 잘 만드는 것이 과연 같은 의미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두 가지를 동일하게 여겨왔는데 그 판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그 조언을 믿고 결정을 내린 고객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LNG 운반선이라는 단어부터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주 건수, 인도 실적, 운항 중 고장 사례, 납기 준수율. 데이터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하다는 감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조선업의 질서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계 1위가 왜 세계 2위의 기술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야 직면하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수십 명의 고객에게 건넸던 조언들이 하나씩 뇌리를 스쳤어요. 중국산이 더 경제적이라고, 한국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시장은 결국 가격이 결정한다고 했던 말들. 그 말들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동이 완전히 트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 방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자료창이 열려 있었고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었어요. 눈이 피로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내부 문건에서 읽었던 항목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인도된 LNG 운반선 실적 자료들을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격차 정도로 이해하려 했어요. 어느 산업이나 선두주자와 추격자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법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자료를 더 뒤질수록 그런 자기 위안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냉정하고 가혹했어요. 중국에서 인도된 LNG 운반선들 중 상당수가 운항 중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화물창 결함, 냉각 시스템 이상, 배관 누수, 추진장치 오작동. 문제가 생기면 배는 수개월간 수리를 위해 항구에 발이 묶였어요. 그 기간 동안 해운사는 배를 운항할 수 없었고 계약된 가스 운송은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에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증발하는 손실이었고 그 기간이 몇 달씩 이어지면 해운사 하나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규모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 인도된 LNG 운반선들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분명히 비쌌습니다. 계약 단계서만 보면 중국산보다 20% 이상 높았어요. 하지만 고장률은 현저히 낮았고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인도 이후 몇 년간의 운항, 안정성까지 비교하면 총 비용 측면에서 한국산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됐어요. 저는 계속해서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표본이 적을 수도 있다고, 특수한 사례가 과장됐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자료를 더 뒤질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한 번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조적인 차이였어요. 설계의 완성도, 용접의 정밀도, 품질 검사의 엄격함, 납기를 지키기 위한 공정관리의 수준, 이 모든 것에서 두 나라 사이에는 좁혀지기 어려운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고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그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다급했어요. 긴장감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습니다. 장, 큰일이야. 중국 조선소에서 받은 LNG선이 또 멈췄다고. 배가 항구에 묶인 지 벌써 2달째야. 하루에 잃는 돈이 얼마인지 자네가 알면 기절할 거야. 계약한 가스 공급 일정은 전부 어긋났고 위약금도 계속 쌓이고 있어. 우리 회사가 지금 이 발 하나 때문에 비상이야. 거래처들한테도 신뢰를 잃고 있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프랑스 해운사 임원이 중국 조선소에 LNG선을 발주한 건 몇 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산이 훨씬 경제적이고 품질 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며 굳이 비싼 한국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가격 차이를 강조하고 중국 조선소의 생산 규모와 성장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믿은 고객은 결정을 내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업이고 누군가의 신뢰이고 누군가의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의 시작에 제 조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관계자를 만났던 기억이 났어요. 당시 그들은 비교적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 한 척이 멈추면 해운사는 하루에 수십억 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 가격이 아니라 고객이 잃게 될 손해까지 함께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배가 아니라 고객이 멈추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비싼 걸 팔아야 하니까 그런 논리를 앞세우는 거라고요. 32년 경력의 컨설턴트로서 저는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가격이 결정한다는 게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벽 5시에 지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은 직후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말했던 건 감성적인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배가 멈추면 고객이 얼마를 잃는지, 그 손해를 막는 것이 진짜 의미의 비용 절감이라는 걸 그들은 데이터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단가 비교 한 장으로 무시해버렸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훨씬 넓혔어요. LNG 운반선에서 그치지 않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쉐빙선, 방산 특수선, 해양 플랜트 지원 선박까지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주 건수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주 금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가 훨씬 좁아졌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잠수함, 쉐빙선, 방산 함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이 수주 건수 1위와는 다른 나라의 도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 업계를 바라봐 왔는지를요. 수주량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에만 집착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질적 격차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이 만드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중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소 대외 담당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었는데 짧은 통화 내내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제 비공개 세션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과장됐을 뿐이라고. 일부 LNG선 문제는 고립된 사례에 불과하다고. 중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한국을 많은 부분에서 앞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부 문건은 단순한 연구 검토 항목일 뿐이고 실제 협력 추진과는 거리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깊이 의심하게 됐습니다. 세계 1위가 굳이 해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먼저 연락해서 해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결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 자료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설계팀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무엇이 다른지 내 두 눈으로 봐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거제와 울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여전히 반반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제가 지금껏 무시해온 것과는 다른 나라일지 아니면 명성에 기댄 채 가격만 높은 조선소들의 나라일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입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데이터는 이미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새벽에 들어온 고객의 목소리는 그 가능성이 현실일 수 있다는 걸 귀에 바짝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현장에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연결편을 타고 내려앉은 곳은 거제도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싱가포르와 파리를 오가며 32년을 일했지만 한국 현장은 항상 보고서와 수치로만 접해왔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제 편향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선소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속으로 기대치를 낮췄습니다. 시설은 좋겠지. 규모도 크겠지. 하지만 결국 비싸고 느린 조선소라는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조선소 정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다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너머로 드러나는 규모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그냥 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어요. 거대한 건조 도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그 위로 초대형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골과 강판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중국 조선소도 여러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규모는 비슷하거나 더 큰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조선소들은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면 이곳은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방식으로 정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분주함과 정밀함은 전혀 다른 감각이에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고 바로 현장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미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생산 현장을 걷는 동안 저는 작업 흐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블록들이 조립되는 과정, 그 블록들이 도크로 이동해 하나의 선박으로 합쳐지는 과정, 내부에 수천 개의 배관과 전장 시스템이 설치되는 과정, 각 공정마다 용접사, 설계팀, 품질관리팀, 검사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로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안내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공정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모든 공정은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획됩니다. 어떤 블록이 언제 어느 도크로 이동하고
그 시점에 어떤 팀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가 모두 사전에 정해져 있어요. 한 공정이 예정보다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전체 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국 조선소들을 떠올렸어요. 납기 지연이 생겼을 때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인력 배치 문제, 설계 변경 문제.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 같은 결과였어요. 배가 늦게 인도됐고 고객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설계 책임자와의 면담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자마자 저는 일부러 도발적인 질문을 꺼냈어요. 중국은 같은 배를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설계 책임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객에게 약속하는 건 가격이 아니에요. 고객이 이 배를 운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배 한 척이 항구에 묶이면 해운사는 하루에 수십억 원을 잃습니다. 저희는 배 가격을 계산할 때 그 배가 멈췄을 때 발생하는 손해까지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배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판매 논리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고객의 손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설계와 공정을 바꿔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오후에는 건조 중인 LNG 운반선 내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어요.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화물창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배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고 단열재 접합부 하나하나가 극도의 정밀도로 마감돼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용접 부위가 규격화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느 곳 하나 대충 처리된 자국이 없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화물창 내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구조물이 영하 162도를 견뎌야 합니다. 그 온도에서 금속은 수축하고 변형됩니다. 조금이라도 접합부에 오차가 생기면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이 확대되면 화물창이 파손됩니다. LNG가 누출되면 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용접 부위는 하나도 예외 없이 비파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화물창 안을 천천히 걸으며 그 말의 의미를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히 배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오차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정밀 기계였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배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결과는 돈의 손실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명사고, 환경재해, 에너지 공급망 마비, 그 모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 안의 모든 것이 설계됐어요. 저는 그제야 중국 조선소가 왜 내부 문건에 LNG 운반선 설계 역량 부족이라고 적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하 162도 환경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 수십 년의 운항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것이었어요. 현장에서 한 가지 더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0년째 이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용접 장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그는 투박한 손으로 작업 장갑을 들고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30년을 이 일을 합니까?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배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가 완벽해도 현장에서 사람이 틀리면 그 배는 위험해집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어요. 그 짧은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본 것과 비교하게 됐어요. 중국에서는 인력이 자주 교체됐습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숙련도가 낮은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배 한 척이 완성되면 팀이 해산되고 다음 배에는 다른 사람들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경험이 사람에게 쌓이지 않고 교체와 함께 사라졌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30년 된 장인이 아직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 사람 안에는
30년치의 실패와 해결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도면에도 어떤 매뉴얼에도 담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방문 마지막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관계자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어요. 저의 이름과 몇 년 전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저는 중국 조선소를 극찬하고 한국을 비판했어요. 관계자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지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결국 다들 중국이 싸다고 떠났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정확히 지금 제가 발견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을 만든 컨설턴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시에 이상한 집착이 더 강해졌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면 왜 중국이 그토록 한국 기술을 원하는지도 직접 들어봐야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날 저녁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포럼 이후에도 한 차례 전화를 해왔던 그 대외 담당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위치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중국 국영 조선소의 전략기획 고위 관계자라고 소개했어요. 목소리는 나직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단단한 목적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르클레르 씨, 한국 이야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중국 측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건 컨설턴트로서의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보고 온 직후였기 때문에 중국 측이 어떤 논리로 자신들의 현실을 포장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인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중국 조선업의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수주 건수, 인도 실적, 성화 경쟁력, 정부의 지원 규모, 신규 조선소 건설 현황. 자료가 준비돼 있었고 말솜씨도 좋았어요. 제가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능숙하게 다른 수치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LNG 운반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답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거침없이 이어지던 말들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설계 기술을 원합니까? 싱가포르 포럼에서 유출된 내부 문건이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 설계 역량 부족, 한국 기술자 연깁 검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한동안 테이블 위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 문건은 단순한 연구 검토 자료라는 말로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이 업계를 봐온 사람입니다. 연구 검토와 절실한 필요는 문서의 어조만 봐도 구분이 됩니다. 그 문건의 어조는 전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 이후 대화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고객들이 아직 한국을 더 신뢰합니다. 특히 LNG선, 쉐빙선, 방산특수선은 여전히 다 한국이 강해요. 우리는 배를 빠르고 많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배에서는 아직 한국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국가의 관계자가 가장 중요한 배에서만큼은 아직 한국이 앞선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경쟁사에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 기술자들을 데려오려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망설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설비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기계, 넓은 도크, 최신 장비, 전부 자본이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LNG선을 만들면서 겪은 실패와 그 실패를 해결한 경험은 살 수가 없어요. 도면은 따라 그릴 수 있어도 실제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변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도면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쌓아온 경험 자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담긴 사람을 데려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번에는 오히려 거리낌이 줄었어요. 술이 더 들어간 탓인지 아니면 어차피 비공개 자리라는 판단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퇴직을 앞둔 숙련 기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LNG 설계 엔지니어, 품질 관리 책임자, 특수선 전문가들이요. 현재 연봉의 2배에서 3배를 제시하고 중국 현지 연구소의 책임 직책을 보장합니다. 가족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중국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반도체, LCD, 배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구축한 산업들 옆에서 중국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여왔어요. 처음에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는 인재를 끌어가고 그 인재를 토대로 기술을 쌓아 결국 가격 경쟁으로 원래 선두주자를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지금 조선업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조선소 설계 책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아 저는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중국 측이 퇴직 기술자들에게 거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LNG 설계 경험과 인재를 직접 흡수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설계 책임자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중국은 항상 같은 방식입니다. 처음엔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공동 연구, 기술 교류, 상호 이익. 그 말이 끝나면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설계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보다 싼 가격으로 같은 배를 팔겠다고 나타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봤던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중국 관계자가 했던 말을 떠올리니 한국 측의 경계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설계 책임자가 경고하는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협력을 통해 더 큰 시장을 함께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 책임자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가 저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협력이 가능하려면 서로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가진 것이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그 협력이 끝나는 날 우리가 설 자리는 사라집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설계 도면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실패하면서 만들어온 경험의 데이터베이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선소를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 현장이 아니라 생산 통제실이었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그곳을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통제실이야 어느 대형 산업시설에나 있는 법이고 거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 전체가 화면이었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위로 현재 건조 중인 선박들의 공정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선박 한 척마다 수백 개의 공정이 날짜별, 팀별로 나뉘어 진행 상황이 색깔로 표시됐어요. 초록색은 예정대로 진행 중, 노란색은 주의 필요, 빨간색은 지연 발생, 그리고 빨간색 항목은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이 선박 건조 일정 전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용접부터 배관 설치, 전장 시스템, 화물창 검사까지 모든 공정이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공정이 예정보다 지연되면 담당 팀에게 즉시 알림이 가고 그날 안에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 올라옵니다. 지연이 연쇄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선박 건조를 공장 라인처럼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쟁처럼 관리합니다. 전쟁처럼 관리한다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통제실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이 왜 납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해했어요. 단순히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도덕적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납기 하루가 지연되면 고객이 잃는 돈이 얼마인지, 그 손해가 연쇄적으로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조선소 전체가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납기 문제를 떠올렸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밀리기 시작하죠. 자재 수급이 늦어졌다. 설계 변경이 생겼다. 인력 배치가 어렵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배가 예정일보다 몇 달, 심하면 몇 년씩 늦게 인도됐어요. 그동안 고객이 입는 손해는 누가 감당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한국조선소는 시스템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방문을 마친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오래된 지인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 해운 업계에 발을 들인 프랑스 해운사 임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사이였는데 그가 마침 업무차 서울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식당에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안부를 물으려 했는데 그가 먼저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 나 진짜 큰일 났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LNG선 알지? 원래 18개월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배에 말이야. 지금 30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인도가 안 됐어.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배로 공급하기로 계약한 가스가 있었어. 유럽 쪽 거래처인데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거래처 하나는 계약을 아예 파기했어. 배값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봤다고. 처음에 아낀 돈의 몇 배를 이미 날린 상황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국 조선소를 추천한 건 저였어요. 직접적인 조언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제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내세워온 중국 옹호론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한국에 맡겼어야 했어. 비쌌겠지. 하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비싸다는 것과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한국 조선소가 비싼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가격 안에는 약속을 지키는 비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납기를 맞추기 위한 공정관리 시스템, 고장을 막기 위한 설계와 검사의 엄격함, 인도 이후에도 이어지는 기술 지원, 그 모든 것이 가격표 안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반면 중국 조선소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그 비용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고객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조선소 한쪽 도크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도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의 군함이 한국 조선소의 도크 안에 있었어요. 미국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진과 함께 선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 막힘없이 소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곁에 있던 한국 측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군함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수리 때문에 왔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는 건 이제 드문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방대한 해군 기지와 정비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까지 오는 걸까요? 나중에 미 해군 관계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설명했어요. 미국 내에서 같은 작업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몇 주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군함은 납기가 늦어도 안 되고 작업에 오차가 생겨도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 생각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 자국 군함 정비를 한국에 맡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뜻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맡길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그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명확했어요. 배가 늦어도 안 되고 오차가 있어도 안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파트너를 고르는 미국이 먼저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건조 중인 선박의 배관 일부에서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목격한 순간 현장 분위기가 즉각 바뀌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게 관계자들이 모였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났어요. 해당 배관 구간을 전면 재작업하기로 한 겁니다. 납기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재작업을 하면 인도 날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작업을 선택했어요. 설계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배를 늦게 주는 한이 있어도 문제가 있는 배는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생각이 뒤집혔어요. 납기 압박 앞에서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선택. 그건 단순한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한국 조선소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의 근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세계 하해운 시장에서 한국은 배를 늦게 줄 수는 있어도 나쁜 배를 주지는 않는 나라로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지금 미국 군함을 이 도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럽 해운업계 인사들과의 저녁 자리에 나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관계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업계 이야기가 오갔지만 자연스럽게 화제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중국산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싸고 빠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은 처음에 가벼운 웃음을 지었어요. 예상 밖의 발언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납기 지연 사례, 고장 데이터, 총 손실 비용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중국은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는 수주량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예전의 장피에르가 아니라는 걸요. 그 무렵부터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국 조선소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 중국 측의 접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협력 제안이 아니었어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표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LNG 화물창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 20년 이상 품질 관리를 담당해온 책임자, 특수선과 방산 선박을 다뤄본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퇴직을 몇 년 앞둔 숙련 기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시하는 조건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현재 연봉의 3배, 중국 현지 연구소의 책임 직책, 가족 생활비 지원, 자녀 교육비 일체 부담. 한국에서는 정년 이후 활동 무대가 좁아지지만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은 업계에서 흔한 인재 영입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 좋은 곳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느낌이 달라졌어요. 중국이 원하는 건 그 사람들의 미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된 장인의 손안에 있는 감각, 20년 된 설계자의 머릿속에 새겨진 판단 기준,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만들어진 문제 해결 방식, 그것들을 사람과 함께 데려가려는 겁니다. 며칠 후 보안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꽤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중국 측으로부터 설계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어요. 개인 메시지로 접근했고 단순한 참고용이라는 명목을 댔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LNG 화물창의 내부 구조, 도면, 극저온 배관의 용접 기준 데이터, 특수강 처리 방식에 관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냉기를 느꼈어요. 단순한 설계 도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실패하고 수정하면서 만들어낸 노하우의 결정체였어요. 어느 온도에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용접 방식이 극저온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지, 반복된 운항 과정에서
어디서 균열이 생기기 쉬운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였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늘 같은 방식을 씁니다. 처음엔 공동 연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작은 자료 공유를 요청해요. 그 다음엔 핵심 데이터가 흘러나갑니다. 그 자료들이 모이면 도면을 재현할 수 있고 도면이 재현되면 설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비가 갖춰지면 경험이 없어도 비슷한 배를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물론 처음 몇 년은 품질이 낮겠지만 그 기간을 버티면서 가격으로 우리를 압박할 겁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했던 시절, 중국은 천천히 그 기술을 흡수해갔어요. 인재 영입, 기술 유출, 막대한 자본 투입.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개척한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에서도 그 패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즈음 저는 중국 조선업 내부 보고서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자료였지만 업계 인맥을 통해 요약본을 볼 수 있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량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벌크선과 일반 컨테이너선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수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조선소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였고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주 건수는 중국보다 적었지만 척당 수주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LNG 운반선 한 척의 가치는 일반 벌크선 여러 척을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잠수함, 방산함정, 특수 해양 구조물은 단가가 더욱 높았어요. 한국은 수를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중국은 수를 늘리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한국 기술을 원하는 진짜 이유였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 조선업은 물량은 많지만 돈을 못 버는 산업이 되고 결국 자국 정부의 지원에 기댄 차에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한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 내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임원진과 설계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회의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한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협력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주는 순간 몇 년 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서, 배터리에서, LCD에서 우리가 겪은 일을 조선업에서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어요. LNG 화물창과 특수선 설계는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장이에요. 그걸 내주는 건 돈을 받고 미래를 파는 겁니다. 저는 그 회의를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한국이 지나치게 방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협력을 통해 더 큰 시장을 함께 열 수도 있지 않냐고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현장 경력 38년의 노기술자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버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깔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건 기업들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쌓아온 기술 유산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노리는 손은 이미 아주 가까이까지 뻗어 있었어요. 조선소를 나서는 길에 저는 오래된 용접 장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마침 퇴근길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충분한 조건을 제시받은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짧았어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한국조선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 건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을 향한 건지, 그걸 보지 못하고 중국 편을 들어온 저 자신을 향한 건지요. 결국 두 가지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수년간 엉뚱한 방향을 가리켜온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도요. 한국에 머문 지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선소 한쪽 구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외부인들이 여럿 들어와 있었고 한국 측 임원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쪽 해운사 관계자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장도 태도도 그리고 그 무게감도요. 미 해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함정 정비 협의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이야기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선박 한 척의 수리 일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군함 건조 협력, 유지 보수 체계 구축, 장기적인 공급망 연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수리 외주처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대화의 결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측 관계자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이 있음에도 한국과 이런 협력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미국 조선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속도와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함정 유지 보수와 특수 선박 분야에서요. 미국은 지금 동맹을 넘어서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납기를 지키는 나라, 그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군함을 맡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동맹 이상의 의미였어요. 기술적 신뢰였습니다.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가장 큰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회의실 밖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 싱가포르 포럼에서 저는 중국 조선업의 수주량을 이야기했어요. 세계 1위라는 수치를 앞에 두고 한국은 따라가는 입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국이 한국을 찾아와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수주량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 조선소 자동화 설비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AI 기반의 용접 로봇이 숙련 기술자의 작업 패턴을 학습해서 동일한 정밀도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설계 단계에서도 AI가 투입돼 수천 가지 변수를 시뮬레이션하며 최적의 구조를 도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품질 검사는 초음파 장비와 영상 분석 시스템이 결합된 자동화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고 조선업을 원하는 젊은 인력도 이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 현실을 모른 척하면 10년 뒤 우리가 가진 기술이 사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숙련 기술자의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시스템 안에 담으려 합니다. 기술은 특정 사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안에 살아 있어야 해요. 저는 그 말에서 한국이 단순히 현재의 경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중국은 지금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인건비가 오르고 인력이 줄어들면 그 구조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을 기계에 이식하고 기계의 정밀도를 사람의 판단력과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쥘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 즈음 중동 이야기가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 조선소와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LNG 운반선은 물론이고 잠수함 도입 협의, 해안방어 특수선, 심해 탐사선 건조까지 의제가 다양했습니다. 에너지 강국들이 자국의 해상 자산을 구축하면서 한국을 파트너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조선소로 발주를 돌렸던 유럽의 해운사들이 하나둘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납기 지연, 운항 중 고장, 예상을 훨씬 초과한 유지비. 그 경험을 치르고 나서야 처음 선택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듣는 내내 씁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쌌지만 검증된 선택 대신 저렴해 보이는 선택을 골랐고 그 결과를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옹호하고 조장해온 사람 중 한 명이 저였어요. 어느 날 저녁 중국 측 관계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고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아시아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중국과 협력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현실적인 이익이 됩니다. 르클레르 씨, 당신은 업계에서 오랜 신뢰를 쌓아온 분입니다. 유럽 고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이었다면 저는 이 말을 진지하게 고려했을 거예요. 중국의 규모와 시장 영향력을 생각했을 거고 균형이라는 단어에서 합리성을 읽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그 말 뒤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이 원하는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 그 협력 구조가 굳어지면 중국 조선업이 부가가치 높은 선박 시장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두려움이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된 말이었어요. 균형이라는 말은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흐름을 막고 싶을 때 씁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선소 야경을 바라보는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불빛 아래에서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어요.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이 철골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돌아봤어요. 중국이 이긴 게임, 한국은 비싸고 느리다. 그 생각들이 지금의 저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가 가장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는 나라였어요. 귀국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임원이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어요. 오래된 한식당이었습니다. 격식 없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자리였어요.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가 오갔지만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저는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 겁니다. 수주량에서는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겠죠.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에는 결국 한국이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의 끝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해군력을,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중동의 해상 안보를 연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LNG선 한 척이 멈추면 유럽의 겨울 난방이 흔들립니다. 우리 군함이 작동하지 않으면 동맹의 방위 태세가 흔들려요. 우리는 배를 만들지만 그 배 위에서 세계의 에너지와 안보가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을 생각하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이 한국 도크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카타르와 사우디가 한국과 에너지 선박 협력을 논하는 자리, 유럽 해운사들이 중국을 겪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흐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일부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선소 인근을 잠깐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조선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 서류를 든 엔지니어들, 현장으로 향하는 차량들. 이 사람들이 매일 이 자리에 서서 만들어 온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봤습니다. 비싸다, 네오리다, 비효율적이다, 중국에 밀릴 것이다. 그 판단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생각해봤어요.
근거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격 비교, 수주량 비교, 납기 일수 비교, 모두 실제 수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숫자에서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뒤에 있었습니다. 30년 된 용접장인의 손끝에 있었고 납기 압박 앞에서도 제 작업을 선택하는 결단 안에 있었어요. 밤새 돌아가는 생산 통제실의 불빛 안에 있었고 도면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보안 책임자의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보고서에도 어떤 수치 비교표에도 담기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32년 동안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그 신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결과만 보고 힘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제 판단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공항 대기실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세계 1위 중국이 한국의 설계를 원했는가? 서론을 쓰면서 저는 싱가포르 포럼의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어요. 회의장에서 자신만만하게 중국을 이야기하던 저의 모습, 복도에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던 순간, 그 문건에 적혀있던 문장들, 그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중국은 많이 만든다, 그건 사실이에요. 빠르게 만든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싸게 만든다, 맞아요. 하지만 고객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바에, 한 번의 실수가 수천억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배에, 국가의 안보가 그 배 위에 얹혀 있는 배에, 그런 배를 맡기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가장 중요한 배를 한국에 맡기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한국은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객이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내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 역사가 신뢰로 쌓였고 그 신뢰가 지금 세계를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잠깐 멈췄어요. 어떤 말로 끝을 맺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결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적으면 됐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세계가 가장 중요한 배를 맡기는 나라는 한국이다. 진짜 강국은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는 나라다.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탑승 게이트 너머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들일 때 품었던 의심과 지금 이 순간 가슴 안에 있는 감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를 어느 나라에 맡겨야 하는지를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가장 믿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 조선업이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와 안보, 그리고 신뢰가 오가는 통로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나라,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기술과 사람으로 세계 바다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